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성 대표입니다.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은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지속 2021년 우리나라 증시는 이란 제목이고요. 증시라인은 제가 좀 일부러 이틀 있다 지금 녹화를 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굿모닝 투시 아침 좀 제가 미룬 거고 죄송합니다. 자, 일단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출연분이고요.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우리나라 시장 폐장되었고 현재 시간은 6시입니다. 자, 일단 월요일은 장기 포트를 점검하는 날이죠.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빠르게 장기 포트 리뷰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내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자 기준 최신화된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훌륭해요. 훌륭하다. 진짜 여러분들 올해 딴 거 안 하시고 딱 이거만 하셨어. 한 50%, 최소한 50%는 늘으셨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적인 고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오늘 그냥 위쪽 상방 뚫는 거 보셨죠? 자, 올해 내내 우리를 괴롭히고 저를 갖다가 사과맨으로 만든 우리 ICD 손실 중이었는데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23% 수익률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가고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도 올라갑니다. 최고 수익률 124% 나왔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받으면서 쉬어줬는데 오늘 또 확 올라가면서 96.6%. 레버리지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날 증시라인 출연할 때쯤 되면은 둘 다 이제 100%는 가볍게 수익률이 넘어갔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58.74% 오늘 드디어 8만전자 안착했죠. 제가 삼성전자는 제가 10만원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10만원 간다 했을 때 반신반의하고 또 방송국에서도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삼성전자 얘기가 났을 때 PD님께 삼성전자에서 10만원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반신반의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미 8만원이고 뭐 한 20%만 올라가면 이제 금방 이제 10만원 되니까 뭐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참 이것도 고생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SK하이닉스도 중간에 마이너스 막 20% 뭐 10몇 프로까지 내려가면서 매수하신 분들 참 고생을 많이 시켜드렸는데 오늘 이제 폐장일 기준으로 42.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간에 뭐 많은 전문가들 많은 증권사 직원분들이 나와가지고 팔아라 했는데 저는 내년 2월달 3월달 공매도 재개 시점인 한 달 전에 2월 중순까지는 그대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73.37% 수익 중. 자, 그리고 DB하이텍 올해 6월달에 제가 처음 소개한 종목이고요. 요즘에 보면은 방송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DB하이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사실 DB하이텍 설명 드릴 때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간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느 순간 탄력을 딱 받기 시작하면서 빠바바박 치고 올라갔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81.85% 수익률, 최고 수익률 86% 기록했었고요. 자, SK바이오팜 이거는 뭐 내년을 좀 보고 제가 그대로 가져가자라고 설명드린 종목이니까 SK바이오팜 마이너스 10%지만 뭐 크게 마음 쓰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일전자 자, 일단은 정말 안정적인 차트 그리고 정말 안정적인 수익률 뭐 괜찮습니다. 4% 정도 이제 안정권 올라간 것 같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거 차트상으로 한번 올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언제 시점에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어땠는지 과거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먼저 볼게요. 와, 오늘 뭐 4.92% 훌륭합니다. 네, 개별주 중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제가 언제 추천했죠? 언제? 5월 25일이죠. 5월 25일인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3월 19일 이날에 월요일날 증시라인 출연해가지고 3월 23일이었어요. 네, 3월 23일 월요일 방송.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3월 23일 월요일날 제가 증시라인 출연해서 코덱스 레버리지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한 건 아니고 그때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3월 23일 워낙 안 좋았고 저때 당시에 증권사 많은 직원분들이 더블딥 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더 밀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땐 누가 보더라도 저건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케이 지수에 한번 베팅해보자. 종목 필요 없고 지수 베팅해보자. 왜냐면 이게 그때도 사실 PD님이랑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대표님 저희 환경에서는 이게 레버리지 이게 ETF 잘 추천 안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ETF
ETF는 이제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제 가는 쪽, 이제 레버리지 상승 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아래 위 딱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지수 ETF는 잘 추천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뭔 상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제가 굳이 다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분석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 했는데, 그때 만일 매수하신 분은 대략적으로 매수가가 7,000원대니까 지금 수익률이 200%가 나 있으실 거고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제가 일주일 3% 전략과 함께 이 장기 투자 포트를 제가 하게 된 게 이때쯤이에요. 5월 25일이 그날 월요일인데 22일 날 ICD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바로 방송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 날 바로 제가 이거 가는 시장이다 해가지고 5월 25일 날 레버리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언제냐면은 5월 25일이 요날이죠. 요날 이때쯤이에요. 이때쯤에 제가 이거는 저점 확인했고 올라타는 거 확인했고 횡보하고 에너지 모으는 과정이다 라고 봐서 5월 25일 했습니다. 바로 쭉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일주일 3% 전략에서 단타로도 했었어요. 단기로도 가능하고 장기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했고요. 그 이후에 쭉 올라갔다가 매수가까지 내려왔는데 전 중간에 잘 아시겠지만 계속 레버리지였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 때는 사실은 방송 나왔던 사람 중에 저 포함해서 한두 명 빼고는 상승 쪽 본 사람이 없어요. 저 때 레버리지 지르고 나서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보고 출연시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얘만 레버리지 얘기하네? 지금은 인버스 사야지. 얘 날감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정도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똑같아요. 저 때 당시에는 모두가 다 하방 쪽 인버스를 얘기했는데 저 혼자 이제 상방을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방법대로 가면 안 돼요. 주식은 100명 중에 99명이 노라 해도 한 명 예스 하는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감정이입 뭐 이런 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상방만 얘기하고 있을 때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 하방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 팔아야 돼요. 이제 조금 현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엄청나게 욕할 거예요. 근데 밑에서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 밑에서 레버리지 못 사신 분들, 김성 대표 얘기한 게 그대로 됐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어느 순간 나와가지고 인버스 얘기하고 주식 이제 정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꼭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이제는 그런 시기가 언젠간 오겠죠.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올 거니까 제가 이거는 거의 방송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그 시기 때 못 피하잖아요.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수익 난 거 날리는 거는 일주일도 안 걸려요. 다 날리는 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제가 22년 동안 주식을 해서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상방 올라갈 때 모두 다 고를 외치고 다 간다 했을 때 저는 노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답지 않은 멘트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 꼭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5월 25일에 소개하고 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4% 정도 수익률, 멋진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미연준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시점까지는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같은 날 소개했어요. 잘 올라가니까 이거 굳이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종목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오늘 8만 전자 돌파했어요. 삼성전자는 제가 언제 소개를 했죠? 6월 1일날 소개했네요. 6월 1일날 59,000원에. 이것도 제가 6월 1일이면은 딱 봤을 때 대략적으로 언제입니까? 요때쯤 되겠네요. 매수하고 나서 이것도 바로 치고 올라갔는데 거의 매수가까지 내려왔죠. 자, 삼성전자. 이때 제가 5만원 소개했을 때 그때 리플 달렸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삼성전자 무거워서 가냐? 삼성전자 추천하고 앉아있네. 저거 언제 간다고? 저거 올해 안에 수익이 나겠냐? 올해 안에 수익 났죠. 얼마? 58. 많이 나진 않았네요. 58. 그리고 SK하이닉스 42점. 자, 아무튼 간에 어쨌든 그래도 이제 투자는 원래 저는 제가 일주일 3% 전략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투자 자금의 80% 이상은 중장기로 묶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1-20% 비중 가지고 그냥 재미로 일주일 3% 전략, 종가 베팅 단타를 해야지 전체 투자 자금의 80%를 단타하잖아요. 여러분들 계좌는 제가 장담하는데 100% 박살납니다. 이번 랠리 끝날 때쯤에. 기억하세요. 전체 투자 자금의 80%는 중장기 스윙으로 묶어두십시오. 자, 마지막 DB하이텍 볼게요. DB하이텍 3.76% 올라가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81.85% 수익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DB하이텍은요 한 100% 수익률 달성하면은 뺄게요. 왜냐면은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신규 종목 네, 이거는 100% 수익률을 달성하면은 고가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00% 달성하면요 이거는 제가 빼내고
빼내고 신규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올해 뭐 이 정도 종목들 수익률 낮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중요하죠. 내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번 풀어주시죠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일단 제가 원래는 이번 주 월요일 날 1시간 만에 다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주말 중에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막 분석을 해보니까 이 A4지로 제가 보통 쓰거든요. 쓰고 이제 막 A4지 하나에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제 되게 크게 써요. 그래서 거의 50장 분량이 나왔어요. 예. 네. 물론 이제 이 50장 분량에 대해서 이번에 다 쓸 것도 있고 또 다음번에 쓸 것도 있고 했는데 분석하고 연구하고 저도 이제 처음 아는 걸 진짜 사실 다 적거든요. 적으면서 외워요, 저는. 한 50장 분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야씨 이걸 어떻게 10분 만에 다 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세 타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주제별로 이제 각각 나눠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조금 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주식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한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주제는 총 3가지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고요.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수급 분석하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조정은 항상 염두에 두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해야 되나? 왜냐면은 오늘 시장 좋았고 다음 주 월요일도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가가지고 조정 얘기하면은 이 새끼는 또 조정 얘기 시장 분위기 좋은데 참을 끼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겁니다. 조정은 염두에 해둬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 좋은 것만 보다가 갑자기 지수를 한 3% 확 떨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순간 멘붕입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이 올해 되게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항상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정은 항상 염두에 두자라는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2021년에 예상되는 그 플래시 크래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2011년도, 2010년도에 갑자기 하루에 주가가 확 미국에서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플래시 크래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이제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경우를 보통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2021년도에 예상되는 플래시 크래쉬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예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좀 미리 팁을 드리고 이때쯤 되면은 조금 주의하시라는. 원래 매도 맞을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엉덩이 맞을 때 그냥 앞에 보고 있다 맞는 것보다 뒤에 보고 있다가 어디쯤 몽둥이가 날라오는지 알고 맞으면 좀 그래도 덜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다음 주에는 상승장이 끝나는 신호 그리고 대응 전략 스토리는 이렇게 짰습니다.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 그리고 중간에 조정은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사실 이렇게 했고요. 그 내용에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승장이 끝나는 신호는 아무래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시점이죠. 근데 양적 완화 중단하는 게 잘해야지 잘못하면 진짜 시장에 경제 위기가 한 방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누굽니까? 스티븐 누누신이죠. 그리고 새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재무장관이 될 분이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거니까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내용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이미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제가 사실 지난주에 한번 준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잘 보세요. 일단은 본 이미지는 약 30년치입니다. 1995년부터 한 30년 정도 치고요. 코스피 흐름, 코스피는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PBR이 빨간색입니다. 지수는 파란색, PBR은 빨간색이에요. 자, A 부분 보시면요. 이게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 보시면 PBR 레벨이 2를 깨고 내려갔죠? 이 중간에 까만 선이 1이에요. PBR 1레벨입니다. 딱 이제 그 정도, 이제 장부가와 실제 이제 주가와 똑같은 그 느낌, 그 가격대인데 2를 깨고 크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해서 딱 올라갔을 때 최고치 2231.47포인트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PBR 레벨도 확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번 3월 달에 최저점 1429.43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수가 올라갔는데 이제 겨우 PBR 레벨이 1 살짝 위로 올라온 수준이에요. 이때 보시면 이제 PBR 레벨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죠? PBR 레벨이 이제 살짝 올라온 수준이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지금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최고점까지 150%라는 지수 상승률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150%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1차 양적 완화하고 2차 양적 완화하고 2.5차 뭐 3차 이렇게 해서 각각 양적 완화 때마다 기간도 한정되어 있었고 각각 금액도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기간 자체가 없어요. 금액도 거의 언리미티드죠. 오늘 통과된 것도 수천조 원이잖아요. 미국에서 어제 그제 주말에 통과된 게.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보다
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간 그리고 더 제한되어 있는 금액으로 양적 완화를 진행했는데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지수가 150%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 때보다 돈도 훨씬 더 많이 풀고 있고 기간도 언리미티드, 금액도 거의 언리미티드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조건은 시장에 풀려있는 돈은 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자, 근데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저때 정도 기준으로 보자. 저때 저점에서 고점까지 150%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2429.43포인트 여기서 고점 150% 지난번이랑 똑같이 150%를 올려보자 라고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3,580포인트가 나와. 단순히 150%만 올렸을 때 3,580포인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보다 지금이 돈을 훨씬 더 많이 풀었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 그럼 여기서 지난 3월 달에 급락 시기예요. 기사 아니면 뭐 전문가들, 뭐 증권사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들으셨던 내용 뭐냐? 경기가 안 좋아서 올해는 지수가 어려울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쏙 말을 바꾸고 이제는 상방적으로 베팅합니다. 오히려 하방 베팅하시다가 중간에 그냥 아우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케이. 왜냐?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방 얘기하시다가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아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방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멘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보셔도 돼요. 근데 은근슬쩍 말 바꾼 사람들 있죠. 뭐 전문가고 증권사 직원이건 필요 없어요. 은근슬쩍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말은요 들을 필요 없어요. 절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말은. 틀려도 틀린 걸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꼭 여러분들한테 결정적인 시점에 도움이 되세요. 아시겠죠? 그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올해 내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지수가 못 간다, 주가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제가 그때 당시에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가 하나 있어요. 보시죠. 자,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OECD 홈페이지에 가서 보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차트예요. CLI고요. Composite Leading Indicator, 말 그대로 경기 선행 지표죠. 그죠? 그들이 좋아하는 경기를 볼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자, 보세요. 3월 급락기 이후에 보시면은 제가 3개를 선을 넣었어요. 우리 이 퍼플, 이게 보라색 라인이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레드 라인이 OECD 토털이에요. OECD의 모든 국가들을 한 차트 나온 거고, 이제 블루 라인, 파란색 라인이 미국의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3월 달에 훅 내려갈 때 우리나라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조금 깔짝하다가 치고 올라왔죠. 미국 OECD 토탈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월등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실 필요도 없고요. OECD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OECD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CLI 치시면 이거 딱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저장 안 해두신 분들은요, 이거 꼭 해두세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 이거 모르면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경기가 뭐 어떠니 저떠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사람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달 이후에 5월달까지 쭉쭉 보여드리면서, 제가 계속 방송에서 보여드리면서 OECD 토탈보다 미국보다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좋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신감 있게 레버리지, 삼성전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는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표, 경기 동행지표, 마지막 경기 후행지표, 3가지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는 경기 선행지표를 보고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경기를 판단하는 경기 선행지표에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예요. 그 중에 항목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경기가 안 좋아서 코스피가 못 간다, 이건 진짜 개소리고요. 코스피가 이제 좀 좋아지고 있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경기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들리겠네. 핵심이 경기가 아니고요, 코스피 지수예요. 메인은 코스피 지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경기를 주식시장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시장이 엄청 좋아요. 그때 경기까지 같이 좋으면은 일반적으로 부스팅 효과라 그래요. 부스팅 이펙트라 그러는데, 주식시장이 확 좋을 때 경기까지 좋아져 버리면 주식시장이 더 좋아져요. 아시겠습니까?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체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체득,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익혀야 돼요. 자, 주식시장이 좋을 때 경기까지 더 좋으면 부스팅 이펙트가 나와요. 부스팅 효과가 나옵니다. 경기가 주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주예요. 그리고 경기는 부스팅 이펙트를 줄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경기가 안 좋다고 주식시장이 못 간다는 게 아니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 경험하고 계시니까. 지금 체감 경기 되게 안 좋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가요.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식시장 못 간다라고 올해 초에 계속 얘기했던, 저와 반대 주장을 했었던 80%, 90%의 전문가 주장과는 완전 상반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올리는 거는 경기가 아니에요. 돈이지. 그죠? 주식시장을 올리는 거는 돈입니다. 즉 유동성. 그리고 거기에 경기는 부스팅 효과를 살짝 얹어주는 것일 뿐, 경기가 주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시겠죠?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 좀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환율 얘기 한번 해봐야죠. 환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율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통으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환율이 좀 반등하고 있긴 한데 이건 뭐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고, 어차피 환율은 우리나라와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 간의 상대적 가치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차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년에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죠.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을 포함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자기네 그 환율이 미국을 치면 약달러, 이 약달러를 바래요. 왜냐면은 미국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본국의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달러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초반에는 모든 것을 자국 위주, 자국 국민 위주로 이제 정책을 짤 거고 시행되는 건 당연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항상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첫 번째, 정치적으로 미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자기네 나라의 수출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약달러, 미국은 특히 약달러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도 경제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경제학과라면 자다가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만드는 이제 서플라이 디맨드 곡선, 수요 공급 이론, 이거에 따라서 봤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지금도 수천조 원의 돈을 풀죠? 뭐로? 달러로 풀죠? 수요 공급 이론에 따라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어요. 달러를 풀고 있죠? 자, 그러면은 달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화폐가 흔해진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도 돈을 풀긴 풀었지만 미국만큼 풀진 않았어요. 자, 그럼 봤을 때 당연히 시중에 달러는 더 많아지고 내년은 더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원화가 계속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대표님,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환율 쭉쭉쭉 밀릴 때 걔들 뭐예요? 환율 외환당국이 맞겠지 라고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답변을 드리면, 멘트는 날릴 수 있어요. 외환당국에서 지난번에 한번 날렸죠? 우리나라 이제 경제부총리님이 날렸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설정한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외환당국, 우리나라 정부에서 서비스성 멘트는 날릴 수는 있어요. 근데 환율을 못 건드립니다. 지금 잘못 건드리잖아요. 바이든 정부 새로 들어섰잖아요. 모든 게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위주로 될 텐데 여기서 만일 우리나라가 환율을 조작하는 게 보이잖아요. 가만 안 둡니다, 미국. 그래서 지금은 쉽게 나서지 못해요. 아시겠죠? 자, 결론 지어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약달러 그리고 원화 강세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흔하니까, 달러가 흔하니까. 이건 상식적이에요. 중간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식이든 환율이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많이 나오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적게 나오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겠어요? 아니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투자를 내년에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외국인들 차익 실현하겠죠? 그들도 펀드를 돌리기 때문에 분기마다 실현하고 반기마다 실현하고 매달매달 실현해가지고 계속 이제 펀드 자금을 늘려갈 거예요. 근데 절대로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는 꺾이지 않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 멘트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이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내년에 지수를 더 끌어올릴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내년에 제가 사실 더 큰 자금이 유입될 거다라고 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내년에 외국인 자금이 이 환율적인 부분 때문에 더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게 어디냐? 바로 개인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금의 순증을 보니까요, 100조 원이 넘어갔어요. 뭐 70조, 80조라는 얘기 나오지만 순증을 봤을 때는 100조가 넘어갔습니다, 이미. 지난 3월달 급락기 8월달에 각각 11조, 12조가 한 달 만에 들어왔고요. 12월달에 지금도 엄청난 자금 들어왔고 오늘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아마 올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은 뭔가 올해 자신감을 좀 가지실 수 있는 한 해가 됐을 겁니다. 투자 자금 뭐 100만 원대, 뭐 적게는 뭐 1000만 원대 이렇게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자신감을 얻으니까 투자 자금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처음에는 맛보기, 하지만 자신감이 붙으면 자금이 통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뭐 몇십, 몇백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몇십이 몇백이 되고 몇백이 몇천이 되고 몇억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어느 순간 오늘처럼 역사적 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은 사실 지금 뭐 취업도 너무 어렵죠. 취업도 너무 어렵고 부동산 시장도 막혀 있으니까 재산 증식은 주식밖에 없다. 심지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업도 안 되시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거 가지고 생활비 버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내년에도 더 많은 거래가 진행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경각심을 좀 심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포트폴리오 투자. 절대 몰빵 금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여러분님 투자 금액이 있죠. 5천만 원이다. 그럼 그걸 10개로 나누세요. 500씩. 그래서 한 종목이 500씩만 사세요. 그게 5천 몰빵했을 때 수익금보다는 적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버신 되게 중요한 돈이잖아요. 내 자산을 지키면서 늘리는 게 중요해요.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첫 번째도 지키기, 두 번째도 지키기,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지키기. 무조건 지키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베팅 아니에요. 도박 아닙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재산을 증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욕하지 마시고 김성 대표가 지난 3월 달부터는 간다 베팅했는데 지금 이렇게 꺾인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라고 딱 한 번만이라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기관이죠. 기관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올해 계속 매도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그렇죠. 기관은 돈이 없어요. 지금 예전에 2003년도 4년도 5년도 때 그때 막 랠리를 이끌었을 때 그때 펀드 붐이 불었죠. 그때 미래센 빵 뜨고 미래센 뭐 솔로몬 펀드 빵빵빵 뜨고 그때 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거 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을 내가지고 자기들도 막 인센티브 많이 받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 게 그때인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펀드 자금이 유출되고 있잖아요. 다 내가 투자하겠다. 왜? 증권사들이 이제 신뢰도를 잃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증권사들이 지금 수익도 안 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증권사들은 호실적 대잔치라고 씁니다. 왜? 여러분들이 우리 올해 개인 투자들이 열심히 매매해서 수수료 나온 거 가지고 걔네들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죠? 네, 진짜 웃깁니다. 오히려 지금 ELS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은요 손실 뭐 아니면 뭐 몇 개 이제 다른 증권사랑 비교했을 때 야 쟤들 손실 얘들 손실인데 우리는 쟤들보다 손실이 적어 연봉 올려줘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수익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딴 데보다 손실이 적으니까 우리가 잘했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개소리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매매할 돈도 없고 안 돼. 지금 하여튼 안 되고 있는 상황이야. 뭐 근데 수익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잘 내고 있겠지. 못 내면 등신이지 지금은. 그잖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고객들이 맡겨둔 돈을 달라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없는 돈으로 매매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있는 거에서 수익에서 팔아가지고 또 새로운 포트를 늘리고 이런 방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2월달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에 금융투자의 매수세를 한번 보자라고 설명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는 보시는 대로 2020년 12월 10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에 1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전체 누적 수익 각 주체별로 이제 매수 형태인데 개인들이 야 엄청납니다. 1조 1000억 원 매수했죠. 1조 1629억 원 매수했죠. 근데 그것보다 많이 한 게 어디예요? 금융투자 1조 6079억 원. 딱 제 얘기대로 됐죠. 그 전까지는 어리버리 되다가 갑자기 땡기기 시작했죠. 엄청나게. 이 핑크색 구글 라인 보세요. 확 그전에는 매도 확 땡기기 시작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됐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실 부분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펀드 가입 많이 해야지 그 돈 가지고 증권사들이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는데 잘 아시겠지만 증권사들은 발권력이 없어요. 걔들이 매매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돈 어디서 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져오든지 아니면 빌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쥐들이 돈을 못 찍으니까 돈을 빌려오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들한테 땡겨야 되는데 개인들 돈 안 주지 은행에서도 뭐 돈 빌려주니 어쩌니 뭐 이러고 있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 체크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기금만 볼게요.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이 페이지 모르면 안 돼요. 2021년도 목표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퍼센티지는 17.3% 하지만 내년 연말 기준으로 16.8% 약 0.5%를 포인트를 줄이겠다. 이게 포인트로 0.5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이 국민연금이 돌리는 돈이 수백조 원이기 때문에 0.5밖에 안 되지만 이게 몇 조 원이 돼요. 몇 조 원이 돼요. 계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은 내년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세는 이어지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국민연금 욕하지 마세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긴 했는데 국민연금은 사실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올해 3월달 이럴 때요 시장을 받쳐주는 되게 좋은 역할을 했어요. 국민연금은 항상 수익도 내는 게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주식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국민연금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저점에서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 위로 올라오니까 이 비율에 맞춰서 항상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저점에서 매수를 잘했으니까 올라오면 이 퍼센티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른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뭐 대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온 것만큼을 매도해서 딴 데로 넘겨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아시고 국민연금이 욕을 먹을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잘했으니까 너의 어떤 임무를 잘 마쳤으니까 이제 편하게 다른 데로 투자해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국민연금 이 새끼들은 지금 시장도 좋은데 매도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시장 니들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옛날에 나한테 구해준 사람한테 진 보따리 내놔라 물 빠진 사람 구해줬는데 내 보따리 내놔라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굳이 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정치로 해석하지 마요 진짜 제발.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에는 외국인과 개인이 이끄는 랠리가 이어질 것이고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중단한 시점까지는 안전한 주식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내년에도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관을 바라지 마세요. 걔들은 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바로 위에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필요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입니다. 자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월 4일 증시라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